이번 시간부터 강의할 거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겠네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기술이다.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와는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직접 현장에서 응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회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사업은 결국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이상적인 국가의 제도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사회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은 이거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장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문적 기술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그러면 사회사업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체 스킬들, 기술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사회복지사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기본 개념.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중간 수준의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되겠죠. 포괄적인 지역사회 교육을 기획 개발한다 이런 말도 나오죠. 기획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이렇게 바로 개별화를 특징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수준, 즉 사회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별 사회사업. 우리가 말하는 케이스 워크가 여기에 해당되죠.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사례 관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집단 사회사업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회사업은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그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반이 나오네요. 사회복지사의 지식은 그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지식의 하나의 베이스가 된 지식 기반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식 기반에는 첫 번째로 창조적이고 심사숙고한 태도와 능력을 요구한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즉 사회복지사의 윤리와도 관련 있는 겁니다. 왜? 태도, 이건 윤리와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로 특정 분야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고자 하시는 것도 역시 전문적인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천 이론, 전문적 지식 속에 실천 이론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는 각종 이론들이 나옵니다. 정신역동 이론부터 시작해서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해결 모델, 문제 해결 모델, 뭐 여러 가지 위기개입 모델 이런 것도 나오겠죠. 바로 실천 이론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 상황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원료가 사회복지의 원료, 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료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 관련된 기술, 그래서 우리 말하는 이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기술, 또한 이제 인간과 관련된 인간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또한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회 상황은 우리가 말한 체계 이론,
또는 생태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시죠. 즉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등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종합학문적, 다학문이란 말도 하죠. 여러 가지 학문을 수용하고 있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응용학문적인 측면이다.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보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이 나옵니다. 전문적 지식은 복지 실천 조사 및 연구,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 거죠. 평가,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시,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이다. 그다음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지식, 생태학적인 측면,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식도 요구하고 있죠. 네, 복지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네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가장 좁게 미시적, 그 다음에 중범위, 그 다음에 거시적,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얘기는 사회복지사라는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할 기능, 해야 할 것을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미시적 역할에서는 제일 먼저 조력자가 나옵니다. 조력자. 이 조력자는 이제 인에이블러라고 그러죠. 인에이블러. 할 수 있는데 더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조력자다.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조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조력자란 말 속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또는 클라이언트의 위기 상황을 돕는 역할,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중개자는 이건 연결입니다. 연결. 중재자하고는 틀린 겁니다. 중재자는 하나 의사소통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중개자는 자원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또한 어드보케이터라는 옹호자라는 말이 나오죠. 옹호자.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도와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거. 변화란 말이 나올 때 이제 어드보케이터, 옹호와 관련이 있다. 정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제 티처라는 교사의 개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적인 접근이 되겠죠. 제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좁게 정의를 냈을 때는 네 가지로 연결이 되겠죠. 중범위는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이제 중간 범위가 중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촉진자가 나옵니다. 촉진자. 자, 촉진자라는 얘기는 조직 상호 간의 기능 또는 정보 교환 촉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거, 또한 기관 업무를 기획 실행하는 역할이다. 촉진자, 기획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촉진자다. 중범위죠. 네, 두 번째로 중재자가 나옵니다. 중재자는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즉 고리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중재자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기관 내 의사소통 또는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범위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좀 넓게 접근할 때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냐.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계획입니다. 계획가다. 계획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지역사회 그 로스만의 모형을 보면 지역사회 모형 중에서 사회 개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이 있고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이로써 많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에 하는 것이 계획가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족계획 이런 것들이 다 계획가가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서비스, 또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개발 계획하는 것이 이제 계획가적인 역할이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행동가, 액션어다 이렇게 행동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행동가죠. 행동가는 우리가 말한 선동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그들과 권력의 재분배를 요구하도록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회 변화 유도. 행동은 이제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행동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현장 개입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네, 집단적 역할을 보실 때면 일단 동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동료다. 즉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행동 수행,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즉 복지사들끼리의 관계도 역시 동료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복지사와 복지사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는 복지 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항상 연관을 맺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스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촉진자가 아니라 촉매죠. 촉매라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협조하는 것, 타자와 같이 함께하는 협조 역할을 하는 것, 이걸 촉매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연구자, 학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집단 사회사업에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적인 기술. 자, 핵심적인 기술을 보시면 첫 번째로 행동기술이 나옵니다. 행동기술. 이건 주로 행동기술성에 지지가 들어가죠. 지지.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을 표현해 준다.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해 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지지다, 서포트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지지. 행동기술의 첫 번째 지지. 지시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지지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CT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 그걸 지지다. 행동기술의 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시 또는 조언 또는 교육, 그 다음에 재구조화라는 게 있죠. 새롭게 만드는 거죠. 재구조화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줘서 새롭게 구조화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의사소통, 모델링, 코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갈등 해결, 행동 기술에 해당이 되겠죠.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기술이다. 행동 기술. 자, 두 번째로 이제 자료 수집 및 평가 기술이 나오죠. 자료 수집, 평가. 자료 수집, 평가에 관한 기술은 바로 구성원의 사고와 감정을 확인하는 것, 정보를 탐색하는 것, 정보 요청, 탐색, 정보 분석.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료 수집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 있죠.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은 바로 집단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자,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중 또는 표현 또는 반응하는 것 또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아마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바로 집단 사회사업에 복지사가 활용하는 핵심 기술을 세 가지, 행동과 자료 수집 평가, 집단 과정 촉진하는 바로 집단 사회사업에서의 복지사의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윤리로 넘어갑니다.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는 걸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겠다, 이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선택되는 것을 우리는 에식,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도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윤리라는 것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들, 이걸 도덕이다. 정당한 것, 부당한 것, 옳다, 그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속에 있는 바로 일반 윤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로서의 윤리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해달라는 거죠. 일반 윤리는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 윤리로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윤리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똑같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클라이언트의 이익 위주다라는 거죠. 전문가 윤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윤리에서는 보면 우리가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자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면 사회복지에서는 자유보다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초점을 평등에다 두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 보시면 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윤리는 가치에서 나온다.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윤리, 도덕이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 윤리 기준은 그럼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란 말씀을 드렸죠. 전문적 기술을 요구한다. 전문가로서의 자세다. 문제 나올 때 전문가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다 옳은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전문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 이런 말이 뭐 예문에 예제에 나오게 되면 거의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가는 결국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또 한 각각의 사회복지사의 각각의 권익을 옹호한다.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문직, 복지사회 전문직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면 되지 않는다. 압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사회 정의 실현,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이죠.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성실, 공정, 업무 수행, 부당한 압력과 타협 금지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성 개발 노력이죠. 전문성 개발 노력. 사회복지사는 항상 전문직으로서 전문성을 개발한다. 교육, 연구에,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그의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그 사람의 고지된 그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그 다음에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지식, 기술, 개발, 전문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시면은 자,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이득에 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이것과 관련을 크게 맺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회복지 자체가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이타적 동기, 남을 위한 거 또는 이걸 사회적 동기란 말도 하죠. 사회적 동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지와 관련시켜서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 이추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그것은 옳지 않은 대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즉 클라이언트의 자본 지불 능력 또는 클라이언트의 차별 대우 이런 거에 관여치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준거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윤리적 기준에 대한 그 준거 틀이 있죠.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7가지의 원칙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로엔버그 또는 돌고프란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바로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하는 윤리적인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음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출제 경향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생명보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클라이언트의 생명보호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이에요. 이 윤리들끼리의 어떤 그 상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윤리적 갈등 또는 윤리적 딜레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선순위를 생명보호해 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이 나오죠. 평등과 불평등. 그걸 흔히 형평이다 이런 말을 하죠. 형평. 평등한 사람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사람은 불평등하게 형평성을 추구한다. 보다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더 접근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이코티, 형평성이란 말 하죠. 그 다음에 자유의 원칙. 자유. 최소 해악은 최소로 한다. 삶의 질, 사생활 비밀보호. 그 다음에 7번 한번 살펴보시죠. 7번째 보시면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알릴 원칙. 이렇게 해서 성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그 생명윤리 속에는 성실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 강의에는 이 성실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성실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성실은 이제 거의 답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 평평, 자유, 사생활 비밀보호, 그다음에 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 기준이 나오죠. 사회 정의 실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한다. 적극 참여,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 부당한 압력과 타협에 굴하지 않는다. 타협 불가. 그다음에 부당한 간섭이나 기간 내외에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차별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한다. 그래서 복지사의 전문적 윤리 기준 우리 교재에 7가지로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7가지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의 실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 전문직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유의 지식의 바탕을 둔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그 플렉스너가 말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차 이타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남을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직능 집단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 또는 활동, 의무, 책임, 유지, 또한 전문 조직을 구성한다. 또한 교육훈련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과학학습적인 노력, 기초 정보 수집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플렉스너가 말하는 6가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NASW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1921년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가 조직되고 55년에 이런 걸 통해서 NASW가 조직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을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인 지식과 체제론적인 또는 체계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가 승인, 문화, 윤리광년, 실천철학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치체계는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가치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체계는 바로 클라이언트,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
독특성에 대한 존중. 클라이언트 개인의 각각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죠. 두 번째는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다.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형평성 또는 이걸 평등, 불평등 이런 말들로 대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직에 있어서의 바로 전문직에 있어서의 가치 체계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인격적 존중과 두 번째로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정체성, 전문성, 사회적 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목적, 목표가 일단 명확해야 되겠죠. 목적, 목표가 필요하다. 또한 실천 현장에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적 지식들 접근 방법의 필요. 그 다음에 전문직 합의에 대한 기술. 또한 자신이 행한 윤리적 행위. 내용에 대한 책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바로 전문 직업적 특성 개발. 전문 직업적 특성 개발 노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해당되겠죠.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으로서 바로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중심 가치에 대한 전문직의 합의는 지금 얘기했듯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제도 개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제도를 보다 인도적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욕구라는 것은 뭔가 결핍된 상태 또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여러분들이 맞게 대응하는, 부응하도록 하는 노력, 사회제도 개선의 책임이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체계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자원과 그래서 연계하는 역할,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 또는 각종 공공자원, 자원을 개발하고 유한한 자원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의 원리라는 게 있죠. 또한 원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참여.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항상 이건 옳은말이 됩니다. 옳은말이요. 클라이언트는 항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네이블러, 아까 조력자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항상 옳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참여, 수용, 비밀 보장, 사생활 보호죠. 그다음에 정직, 책임성. 더구나 책임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책임성과 또한 책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책무성. 사회복지사는 책임성뿐만 아니라 책무성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바로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시는 일들은 다 정당한 것들이죠. 책무성도 요구하고 있다. 책임성이라든가 책무성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헷갈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성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책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중심 가치에 대한 전문적 합의에 대한 기술은 전문 직업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사회제도 개선, 자원 획득, 원조 책임, 그다음에 독립적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원조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존중, 가치와 존엄성, 또한 수용, 비밀 보장, 정직, 책임성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추가하고는 윤리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적인 측면, 사회사업, 복지 실천이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